지난 풀럼전 분석에서는 상대팀 맞춤 전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았는데요. 풀럼의 수비형 미드필더, 팔리냐의 강점인 뛰어난 태클 능력을 고려한 공격 전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화이트의 롱패스 능력을 활용해서 반대 전환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죠. 이 공격 과정에서 위치상 팔리냐는 직접적인 수비에 가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격 상황에서 상대 선수를 고려한 전술을 짤 때 상대 선수의 강점을 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 선수의 약점을 노리는 방법도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맨유의 좌측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에 대한 맞춤 전술입니다. 그렇다면 마르티네스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중볼 경합 능력입니다. 센터백 치고 작은 178cm의 마르티네스는 태클 성공이 동 포지션에서 무려 100명 중 3등 1 정도로 지상에서의 수비에는 매우 뛰어난 선수인데요. 하지만 공중볼 경합 승률은 92등 정도로 공중에서 펼쳐지는 수비에는 취약한 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르티네스와 공중볼 경합을 노린 크로스를 올렸다라는 단순한 얘기만 할 건 아닙니다. 크로스 상황에서의 구조적인 얘기로 들어갈 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다뤄왔지만 아스날은 크로스 상황에서 선수 하나를 반대쪽 센터백과 반대쪽 풀백 사이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시키고 반대쪽 풀백을 중앙으로 끌어들이면서 먼포스트 쪽에 공간을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조가 조금 달랐다는 게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선수를 상대 수비 라인에서 빠지게 한 것이죠. 이 구조에서는 상대 반대쪽 풀백이 하프를 신경 쓸 필요 없이 먼포스트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먼포스트를 공격하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아스날은 어디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르티네스의 약점인 공중볼을 노리기 위한 중앙 지역입니다. 원래 구조에서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선수가 빠진 만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긴다는 점 또한 중앙 공략의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었지요. 두 번째는 수비 라인 바깥 공간입니다. 맨유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빠진 아스날 선수 덕분에 먼포스트 쪽 공간을 확실히 수비할 수 있게 됐지만 동시에 하프에서 빠진 아스날 선수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도 처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두 수비형 미드필더를 쓸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맨유는 아스날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막기 위해 미드필더에게 맨마킹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한 명이 소요되면 나머지 한 명은 중앙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맨유는 반대쪽 윙어를 이용해 하프에서 빠진 아스날 선수를 막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면 연쇄적으로 맨유의 수비 라인 바깥쪽에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스날은 여기에 선수를 위치시켜서 흘러나오는 세컨볼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좌측에서의 크로스 찬스입니다. 아스날 선수들의 위치를 볼까요? 좌측 하프에 하베르츠가 위치했고 이를 상대 우측 미드필더가 마크, 좌측 미드필더는 수비 라인 앞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웨데고르는 우측 하프에 위치하는 대신 밖으로 빠져있네요. 이를 막기 위해 상대 좌측 윙 레시포드가 안쪽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긴 바깥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화이트가 대기하죠. 크로스가 올라오려고 하자 중앙의 은케티아가 뒤로 무르면서 마르티네스를 밀어내고 중앙 공간을 넓힙니다. 넓힌 만큼 크로스가 상대 우측 센터백의 제공권을 벗어날 수도 있겠죠. 이 장면은 어떤가요? 상황상 선수들이 바뀌었지만 구조는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중앙에 하베르츠가 위치했네요. 하프에 위치하는 선수가 없으므로 좌측 풀백이 먼포스트를 막을 수 있지만 그만큼 하베르츠가 하프까지 중앙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공권에 강한 하베르츠인 만큼 마르티네스와 경합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앞서 설명한 요소들 외에 예시 장면들의 공통점을 하나 찾으셨을 겁니다. 바로 모두 좌측 공격 상황이었다는 거죠. 반대편의 우측 공격 상황을 보면 좌측과는 다르게 평소처럼 반대쪽 하프 스페이스에 선수를 배치시킨 구조입니다. 우측에서 좌측과 같은 구도를 만든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럼 중앙에서 마르티네스가 아니라 우측 센터백을 상대하게 되죠. 공중볼에 약한 마르티네스를 공략하기 위해 좌측 크로스 상황에서만 이런 구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번 경기가 재밌었던 이유는 아스날이 공격 상황뿐만 아니라 수비 상황에서도 마르티네스에 대한 맞춤 전술을 준비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방 압박 상황에서인데요. 맨유의 후방 빌드업 대응을 볼까요? 골키퍼 양옆으로 센터백이 벌려서고 가운데에 미드필더가 배치된 대형입니다. 이에 대한 아스날의 대응 구조는 어땠을까요? 아스날 역시 전방에 3명을 배치해서 맨유의 대형에 1대1로 맞섰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측으로 선수 하나를 따로 빼고 나머지 2명으로 중앙의 미드필더를 감싸는 비대칭적인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좌측의 마르티네스를 견제하고 공을 마르티네스의 반대쪽 측면으로 몰아가기 위함이었죠. 이를 위해 아스날은 세터포워드 은케티아를 전방 압박 라인의 우측에 배치하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몰아가는 방법도 병행했습니다. 센터포워드를 좌측에 배치하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몰아갔던 평소 방식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죠. 또 이렇게 은케티아가 압박하는 과정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마르티네스가 자유로워지게 되기 때문에 아스날은 우측의 웨데고르 혹은 사카에게 백업 역할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아스날은 이런 방법으로 마르티네스를 저지할 수 있었고 맨유는 잦은 롱볼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스날은 이런 전방 압박에서 수적 동등을 취한 대신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는 없게 됐는데요. 이 장면을 예로 들면 1대1 경합 상황에서 동료 한 명은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뒤로 무르게 되기 때문에 수적 동등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상대팀 선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롱볼을 지배한 후방 수비진들 덕분에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맨유의 전방을 향한 롱패스 맵을 볼까요? 경기장을 좌우로 2등분했을 때 대부분 우측에서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술 파트에서 다뤘던 마르티네스를 봉쇄할 아스날의 압박 의도가 잘 통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죠. 그런데 이런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는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기대 득점 차트를 보면 약 70분부터 맨유가 몰아친 흔적이 보이는데요. 바로 교체 투입된 맨유의 센터포워드 호일룬의 영향이었습니다. 신체 조건이 훌륭한 호일룬의 경합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에 효과적이지 못했던 롱패스 공격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맨유에게 넘어갔던 거죠. 이번 경기에서 가장 아찔했던 가르나초의 옵사이드 골 장면 역시 호일룬의 공이 컸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호일룬이 살리바의 압박을 유도하고 이를 무력화시키는 연계 플레이, 이어서 살리바가 비우면서 생긴 수비라인 틈을 공략하면서 나온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맨유의 아스날 박스한 터치맵을 호일룬이 투입된 시기인 70분 전과 후로 나눠서 볼까요? 후자가 플레이 시간이 2배 이상 짧지만 터치는 더 많이 가져갔단 걸 볼 수 있네요. 호일룬 투입 이후 맨유의 공격이 잘 풀렸단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년 전 루카쿠가 살짝 떠올랐을 정도로 위협적인 호일룬이었네요. 이번 경기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지난 경기 교체 투입되어 맹활약을 펼쳤던 파비우 비에이라. 비에이라는 이번 경기 전을 기준으로 아스날에서 총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1위 사카, 2위 트로사르에 이어 여러 주축 선수들과 함께 공동 3위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맨유전에서 제주스의 쐐기골을 어시스트하며 기록을 8개로 늘렸고 단독 3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현재 비에이라가 제한된 출전 시간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주전 하베르츠의 부진이 계속되는 지금 비에이라는 선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경기 전에 기분 좋은 시상 소식이 대거 들려왔습니다. PFA 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쉽게 말해서 선수들의 투표로 선정되는 상인데요. 사카가 PFA 올해의 영플레이어 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역대 아스날 선수 중에서는 87년 토니 아담스, 89년 폴 머슨, 99년 니콜라스 아넬카, 08년 세스크 파브레가스, 11년 제귤시어에 이어 6번째로 받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PFA 올해의 팀 11명에 아스날 선수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사카, 웨데고르, 살리바, 램스데일 이렇게 4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PFA 올해의 팀에 선정된 아스날 선수는 잭 윌셔, 반페르시, 알렉시스 산체스,
이렇게 3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한 번에 4명이 선정되면서 한 시즌 만에 10년 기록을 깨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PFA 올레이 팀에서 골키퍼로 뽑힌 램세일은 96-97 시즌 데이비드 시먼 이후 최초의 아스날 소속 골키퍼라고 하네요. 이번 시즌도 많은 아스날 수상자가 나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